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이호석 아카데미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나는 솔로의 영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워낙 유명하지만 또 이제 처음 뵙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예. 제가 막 유명하다는 데는 사실 동의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나는 솔로 곡기에서 영수로 출연했었던 최준배라고 합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온 영수입니다. 서울, 부산 장거리 연애가 되시는 분은 인천에서 싱가포르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연습하신 거지? 대박. 가장 최근에서는 싱가포르 바클레이즈 은행에서 한 17년 정도 일했고 지금은 현재 한국에 들어와서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이제 처음 나오셨는데 네. 그 나는 솔로에 나가시게 된 계기나 네.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아. 그때 나가셔서 뭐 춤도 추시고 네. 뭐 비장의 무기도 있다고 하셨는데 뭐 그런 얘기들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싱가포르 생활이 17년 하고 온 건데 그때 제가 이제 딱 40이었거든요. 여기 계속 있으면 41일 때도 나는 싱글일 거고 42일 때도 싱글일 거고 그 생각이 확 들었는데 42일 때까지, 그러니까 41일 때까지 싱글이 되니까 난 이제 한국 가야겠다는 생각을 점점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손장 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재밌는 걸 하네. 저기 지원해볼까 말까 하다가 막 지원서 썼다 지웠다 하다가 결국은 12월 달에 12월 초에 제가 지원서를 내게 되죠. 그리고 일단 나이도 많잖아요. 외모를 어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왜요? 어필할 거를 가져가자. 어, 그래서 제가 족자를 가져갔었고 족자.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춤은 진짜 열심히 연습을 해서 춤. 네, 거의 한 500번 춘 것 같아요. 연습하려고. 네네. 뭐 여기서도 잠깐 보여줄 수 있나요? 여기는 조금 힘들 것 그런가요? 같은데. 여기 딱 이게 있는데. 다음에 출연할 때. 근데 영수님이 이제 나는 솔로에 나가셔서 이렇게 뭐 재미있는 경험도 하시고 또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지만 저는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녀분들의 교육에도 관심 있는 분도 있고 금융권에 취직하고 싶은 분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싱가포르까지 가셨으면 한국인이 거기서 인정받기도 어려운데 도대체 뭘 하셨길래 이렇게 단기간에 인정받으셨는지 이런 것도 그런 스토리 너무 궁금해요. 제가 첫 직장은 삼성증권이었고 거기서 제가 파트타이머로 시급을 한 3,500원 정도 받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3,500원이요? 네. 진짜요? 네. 어. 그러니까 그건 이제 대학생 때 네. 그 6개월 정도 이제 일을 했었고 이제 약간 파일럿으로 런칭되는 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팀이 지금은 되게 커진 것 같아요. 그 팀은 되게 커진 것 같고 뭐 삼성증권 채널 보니까 거의 100만 유튜브 채널이 됐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초반부터 디지털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이 좀 진심이었던. 그러니까 그거를 그 다 알고 당시에도. 그 당시가 벌써 2006년인데 이 15년 고객한테 넘었네. 이메일을 증권사들이 보내잖아요. 그거를 몇 명이 볼까, 몇 명이 열었나 이렇게 보면은 진짜 안 열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열어보게 하자.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많은 고연병을 주면서 고연병이겠죠. 네. 리포트들이 생성되는데 이게 왜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만 도착하냐.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이거를 읽게 해주면 참 좋은데 그 내용이 어렵고 이렇게 어렵게 쓰여 있고 하니 간단하고 그 개인들한테도 도움이 어필할 수 되게 있게. 어필할 수 있게 해서 깔끔하게 뭘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됐는데 그때 이제 정식으로 아마 직원을 쓰기는 좀 그랬으니까 이제 그 인차지하는 이제 뭐 과장 차장급 직원분들이 계시고 이제 뭐 대학생들부터 좀 이제 뭐 사회 초년생 이렇게 팀이 이제 좀 구성이 돼서 그때 그거를 이제 만들던 팀에 제가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월급을 받아본 게 이제 네. 그거였고 네. 그 다음에 신한금융투자에 저는 사실 기업 분석부로 전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애널리스트가 되고 네, 싶어서. 네, 네. 네. 밖에 계신 그 최상욱 위원님처럼 네.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애널리스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기업 분석부나 투자 분석부로 배치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지점으로 배치가 됐죠. 그래서 지점에서 한 1년 정도 생활을 하고 지점 갈 때 부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었어요. 거기서 너 1년만 있다가 올라오면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듣게 된 걸로는 부사장이 신입사원 불러서 그런 경우는 잘 없다. 그러니까 너를 좀 좋게 봤으니 거기서 부른 경험하고 거다. 와라. 네. 그런데 챙겨준 건데. 네. 저는 이제 그때는 나 왜 지점 갔지 막 이러면서 되게 막 불만이 가득한 그 바보 같은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인턴을 그 중간에 했었거든요. 삼성 선물 해외 영업부에서.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해외 선물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해외 선물을 하시던 팀장님께서 이제 인바운드 국제 영업부로 오시면서 좀 빡세게 굴릴 남자 직원이 한 명 필요한데 해외 선물을 하던 사람 것에서 그쪽 팀장님께서 이제 국내도 그러니까 국내로 오신 거예요. 아, 이제 부서 이전을 하셔서 네네. 국내 인바운드 국제 영업부라고 그러죠. 국제 영업부로 오셨는데 그분께서 저를 갑자기 어느 날 부르시더니 저녁이나 같이 먹자. 근데 이제 그 국제 영업부에 이제 일을 주로 담당하시던 과장님 2명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외국인이시고. 그때 이제 그러니까 면접이 된 거죠. 그 자리가 갑자기. 밥 먹는 자리가. 네, 밥 먹는 자리가 면접 자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 면접 통과. 너 임원 면접 언제니까. 그러니까 정식 절차는 언제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었죠. 제가 신한금융투자 인사부에 물어봤었죠. 제가 혹시 저 리서치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반반인데 조금 더 높게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능성이 없진 않다. 네. 그래서 거기에 내 인생 걸 수는 없다 생각하고 삼성 선물로 이직을 하신 거구나. 네, 삼성 선물로 와서 그때는 이제 거의 한 주 80시간, 거의 주 90시간씩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주가 80시간이면 얼만큼이라는 거지? 주 48시간이 보통 52시간이 지금 우리나라 그쵸, 52시간. 네. 80시간이요? 네. 거의 그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에도 항상 나와서 일하고. 네. 뭐 녹취 같은 거 들어보고 외국인들 액센트가 다 다르니까 막 잘 안 들릴 때도 있거든요. 영어는 원래 잘하셨어요? 아니면은? 아니요, 저는 진짜 순수 국내파고 네. 카투사를 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대학 때 교환학생을 갔다 왔어요. 미국으로. 그래서 조금씩 하고 굿모닝 팝스라고. 굿모닝 팝스. 네. 오성식의 굿모닝 팝스. 맞아요. 저 때는 오성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셨더라고요. 그거를 매일 아침 6시부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들었고. 네. 또 그리고 이제 바클레이즈 가시게 된 건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바클레이즈가 한국을 거래를 할 때 이제 브로커들을 몇 개 사용했는데 삼성 선물이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잘 보인 거구나. 예, 이제 그때 이제 이 고객에 대한 모든 거는 내가 알고 있어야겠다 해서 정말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트레이딩 쪽뿐만 아니라 뭐 셋업, 규제, 뭐 세틀먼트, 오퍼레이션 이쪽까지 전부 다 제가 다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바클레이즈에 트레이더도 나한테 연락하고 일렉트로닉 헤드도 나한테 연락하고 오퍼레이션 헤드도 나한테 연락하고 다 그냥 저를 바꿔달라고 이게 해야 되니까 바클레이즈 맨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한투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됐죠. 이제 그 팀이 있어서? 이제 그래서 한투로 이직을 했는데 그 바클레이즈에 계시던 상무님이 싱가포르 분이셨는데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 한 명 좀 뽑고 싶다. 그래서 좀 추천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명 추천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보통 보면은 그런 경우 있죠. 마음에 드는 여자분한테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줘. 그렇고 이제 사귀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었죠. 그 대학교 다닐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 메릴린치 앞에 그 황소상 있잖아요. 맞아. 그거를 보고 와 메릴린치 가고 싶다 막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때는 베멜이 아니었죠. BOAML이 아니라 그냥 메릴린치였는데 그 생각을 막 했었는데 너무나 닿기 어려운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괜찮은 남자 있으면 소개시켜줘라고 물어봤는데 이 여자랑 나는 클래스가 달라. 나는 이 여자를 뭐 이렇게 찔러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누굴 소개시켜줬는데 안 됐어. 근데 어느 날 이제 농담으로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그냥 나 어플라이 해도 되냐? 그랬더니 그분이 오브 콜스 하시는 거예요. 그 상무님이. 마음이 있었구나. 네, 나는 어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여자분이 밥 먹자 얘기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구나. 네,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 정말요? 네, 여러 번 면접을 잡는데 탁탁탁탁
다 그냥 다 여러 단계 면접이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다 흘러가고 바클레이즈에 가서는 뭐 어떤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바클레이즈에서도 원래는 이제 그 트레이딩 팀이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가신 이후로 헤드가 되시기도 하고 뭐 이랬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네. 그 일단 IB 들어가면 막 피 말리면서 일한다, 뭐 워라벨 뭐 없다. 폭망이다, 뭐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승진하고 싶고, 자기가 돈을 더 벌고 싶고, 자기가 보여주고 싶으면 일은 얼마든지 더 해도 되는데 네. 보통은 저희 같은 경우는 다 그러니까 출근은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싱가포르에서 보통 이제 싱가포르를 F&O라고 그러고 피처스 앤 옵션스라고 그러고 뭐 골드만도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 바클레이즈도 그랬고 뭐 여러 글로벌 IB들이 싱가포르에서 F&O를 하고 아시아 전체를 이제 다루고 에쿼티는 홍콩에 있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아, 네, 그러니까, 선물 옵션은 네, 그렇죠. 싱가폴 네, 그리고 네. 주식은 홍콩. 네, 그런 경우가 많고 이제 뭐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돼 있는 회사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 IB 벌지 브라켓 회사들 중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한국식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 집에 안 가고, 그러니까 거의 한 초기 3달 동안은 출근 시간이 제가 7시 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한국보다 약간 늦게 출근을 해도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7시 반까지 출근하고 퇴근 시간은 거의 9시에서 10시보다 일찍 갔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마침 회사에서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싱가포르지만 아시아인들이지만 약간 서양 마인드거든요. 내일 딱 끝나면 집에 가고 다들 집에 가고 다 뭐 가족들 그냥 그쵸? 패밀리 comes first 약간 이런 개념인데 저는 이제 패밀리가 없죠. 네. 나 혼자 사니까 그냥 집에 가도 할 게 없고 하니까 그냥 거기 있고 그런데 제 역할을 했던 그런 헤드나 아니면 뭐 이쪽 세일즈나 이쪽하고도 계속 친하게 지내고 집에 안 가면 넌 왜 안 가냐? 집에 가서 특별히 할 게 없다. 그래서 오늘 뭐 이메일 온 거 이메일이 너무 많이 오거든요. 다 못 봐요. 네, 근데 이제 볼 거 보고 그때 당시 헤드가 집에 갈 때까지 저는 항상 같이 집에 안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일을 자꾸 주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은 다 집에 갔는데 너는 안 가고 있으니까 너희 좀 도와줘.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건데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원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거죠. 이게 선택의 문제인 거죠. 네, 어떻게 맞아요. 말해보면 내가 워라밸을 즐기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네. 아니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 네, 전혀 잘못된 건 아니죠. 내가 네. 그냥 해서 뭔가를 성취하고 싶으면 하는 네. 거고 그 차이가 있는데 영수님은 막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뭔가를 하신 거고 주제는 이제 조금 바꿔서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이제 저희 영상도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시긴 하는데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연하게 이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어요. 주가가 빠지면 외국인들이 또 한국 시장을 막 공격하나 보다. 아니면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고. 네. 그리고 어디서 무슨 큰 하우스가 코스피를 공격한대더라. 네. 삼성전자를 공격한대더라.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현업에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직접 그런 사람들의 주문들을 받아보시기도 하고 처리도 하고 이렇게 하셨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거래를 하고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도 벌지 브라켓이고 벌지 브라켓이 뭐예요? 벌지 브라켓이라 그래서 이제 글로벌리 네. IB 중에 탑 10은 따로 이제 부르는 거죠. 그렇게 큰 회사들이라고. 그러니까 시스테미컬리 임포턴트 그 금융 회사로 지정돼서 항상 이렇게 관계 당국이 뭐 하나 이렇게 항상 감시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망하면 안 돼. 라는 그런 맞아요. 회사들이 따로 있어요. 네. 그죠? 그런데 제가 일단 보기에는 그렇게 큰 고객들도 네. 뭐 시장을 움직여서 이득을 취한다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시장에 정말 큰 부분을 하게 돼서 시장을 움직이게 되면은 그걸 걱정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주문이 이제 알고리즘으로 들어왔을 때 시장 전체 거래량의 몇 % 하자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걸 보고 그 뭐 슬리피지나 이런 걸 관찰하면서 트레이더랑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A라는 헤지 펀드가
지금 이 물량이면은 이걸 더 늘려야 된다. 어. 이 알고를 사용하는데 이걸 더 늘려야 된다. 그 파티시페이션이라 그러거든요. 시장 전체 거래량에 더 해야지 이거를 다 장 마감 때까지 끝낼 수 있다. 그거를 그만큼 사거나 팔 수 있다. 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시장에 충격이 더 만약에 갈 것 같으면은 내부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이게 예를 들자면은 어떤 큰 물량이라고 하면은 네, 네. 뭐 수십조, 수백조를 운용하는 그런 회사라고 하면 거래를 함으로써 뭐 1,000억이든 2,000억이든 뭐 많게는 1조든 이런 네, 네. 주문을 냈을 때 네네. 시장에 너무 충격을 주면 안 되니까 네네네. 전체 거래량의 얼마만큼 이상 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네네네. 주문을 항상 낸다는 그 거죠. 리밋을 거래량 보통 달고 리밋이라고 나와요. 하죠. 그러니까 네, 거래량이 내가 낸 주문이 거래량이 네, 시장 전체 거래량 대비 전체 몇 거래량 퍼센트. 대비 얼마 넘어가지 않도록 해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네네네. 그 정도로 신경을 쓴다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그럼요. 혹시라도 내가 영향을 네. 줄까봐. 네네. 그러니까, 팔긴 팔아야 되는데. 네, 팔거나 또는 살 때도 마찬가지고. 살 때도 마찬가지. 살 때도 네네네. 계속 그냥 가격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그냥 바보처럼 계속 살 수는 없는 네, 거니까. 항상 그 생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장이 아침에 이렇게 쭉 빠지다가 네.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네. 그 먼저 움직이는 기관들이 한번 이렇게 던져봤는데 시장이 그냥 축축축 밀리니까 계속 던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도 계속 매도 나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나만 파는 거 아닌지 그렇죠.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나만 파는 거 아닌지 이거 더 갈 건데 나만 팔고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지 그리고 나는 예를 들어서 CPI가 생각보다 잘 나와서 네. 이게 뭐 대세 상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뭐 약간만 더 그 리스크온을 하자 했는데 뭐 확 아니다 이거 진짜 갈 거다. 그러면서 엄청 많이 싫은 결정을 하면 나만 그런 거 아닌지 이거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지 여기서 그렇죠, 내가 그렇죠. 고점에서 사주는 거 아닌지 다들 다 가는데 다 이러한 그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기관만 그러니까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 기관들도 그러니까 네 외국인들 다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들은 그걸 다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시스테매틱하게 하고 항상 뭐가 들어갔을 때 해지를 어떻게 해놓고 그런 걸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해놓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 뭐 어떠한 뭐 크래시나 아니면 급등이나 급락이 와도 그 자기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어느 정도 지켜지게 하는데 거기에도 엄청난 돈을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주문이 와서 주식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 채권, 커머디티, 스왑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하는데 그래서 그 모든 거래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돼서 그 전체 리스크가 얼마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을 때 내가 이익이나 손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다 리얼타임으로 계산하는 것까지 다 하나 다 셋업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글로벌 헤지 펀드들은 그렇게 다 하나 해놓는 게 그렇게 해놓는 게 이제 거래할 준비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급 시스템도 사용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트레이더도 그거 배우는데 그 플랫폼이 몇 개인데 그거 배우다가 막 그러니까 똑똑해야지 그거 빨리빨리 다 배우고 하죠. 그리고 플러스 자기들이 코딩하고 파이썬 갖고 해서 보통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나 트레이더 그 글로벌 헤지 펀드 자리에 가보면 저는 이제 같이 가서 얘기를 하고 셋업도 해주고 네. 알고리즘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프로그램 개발자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트레이더가 아니라 개발자 같아요. 그냥 그냥 파이썬 여기서 코드가 파이썬 코드를 막 이렇게 돼 있고 엑셀 이렇게 막 다 들어가 있고 글로벌 뱅크 플랫폼 이렇게 다 떠 있고 그리고 블룸버그 이렇게 쫙 떠 있고 네, 그냥 이게 이 사람이 무슨 과학자나 약간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지 이 사람이 트레이더다라는 생각이 안 들게 네, 그러니까 뭐 물론 롱 원리해서 정말 딥 다운 밸류를 보고 뭐 워렌 버핏처럼 이렇게 이거는 10년 후에 될 거야. 그래서 뭐 질레트를 사고 코카콜라를 사고 이런 데는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잘 나가는 헤지 펀드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그러니까 잘 나가는 헤지 펀드나 뭐 잘 나가는 국부 펀드나 이렇게 크게 자금을 그 운용하는 데들 있잖아요. 또 성공적으로 막 1조 이상 레이징하고 런치한 그런 데도 있었고 그렇게 힘들었어도 뭐 엑소더스 캐피탈 이런 데들 보면은 그냥 과학자들 생각이 들죠.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도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인데 네, 네. 어디 뭐 시티, 뭐 골드만삭스 이런 창구가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막 매도 물량이 나와. 네, 네, 네. 그럼 막 미운 거야 막. 쟤들이 막 쟤네들이 뭐 파는 것 같다 막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네. 근데 또 보면은 그 창구에서 그 골드만삭스에서 판다고 해가지고 골드만삭스 판 게 아니고 네, 네. 그 뒤에 뭐 DMA니 뭐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증권 시장은 네. 외국 대비 좀 약간 투명한 점이 있는데 어느 투명하죠. 하우스에서 어느 멤버에서 음. 이 주식을 산업하는지까지는 상위 5위까지는 밝혀주잖아요.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그 물량을 중개하는 증권사지. 그렇죠. 그 물량을 골드만삭스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게 골드만 풀업 물량이 아닐 수가 가능성이 매우 높죠. 훨씬 높겠죠. 그러니까 골드만 풀업 물량일 수도 있지만 골드만 풀업이 골드만 그 서울을 쓴다는 보장은 없어요. 골드만 런던이 예를 들어서 골드만 같은 경우는 런던 뉴욕인데 아마 그 런던 엔티티를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로 이제 그 공시 나온 거 보면요, 그 5% 공시 이런 거 보면. 그런데 그 친구들이 골드만 서울을 사용할 수도 있고 모건 서울을 사용할 수도 있고 키움증권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네, 모르는 거고 그리고 그 고객은 예를 들어서 헤지펀드가 골드만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골드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 그 세일즈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국내 자산 운용사 가서 영업하는 겁니다. 우리랑 거래합시다. 그렇죠. 그럼 국내 자산 운용사 물량이 골드만 통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저도 전혀 옛날에 상관없는 헤지펀드 거죠. 할 때 골드만삭스도 썼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창구랑은 좀 그 개념이 상관관계가 다르긴 하다. 네, 뭐 과학적으로 따져보진 않았지만 꼭 그렇진 않다. 그럼 바클레이즈 물량은 바클레이즈를 통해서 예전에는 나왔는데 지금은 그쵸. 아마 네. 그런 건 아니다. 네. 근데 DMA라는 거는 뭐예요? DMA는?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주문을 받을 때 네. 이 주문이 그 직원 단말기를 통해서 들어간 건지 네, 직원 단말기를 통해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 고객이 직접 낸 건지 그것도 아니면 그 브로커 단말기를 통한 건지 이렇게 구별을 해서 보면은 네네. 그 브로커 단말기를 안 통하고 직접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거를 사실 그 DMA라고 보면은 맞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 통용되는 DMA는 이제 그 다이렉트 마켓 액세스라 그래서 네. 바로 다이렉트로 액세스 하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주문을 내기 위해서는 한국 거래소에서 받아들이는 그 매칭 엔진에서 받아들이는 포맷으로 그 주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HTS나 MTS가 그 주문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UI로 보고 가격을 입력하고. 근데 그 HTS를 뭐 외국인들 투자자 중에서는 자기가 직접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원장이라 그래서 거래를 기록하는 증권사 원장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그냥 바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HTS를 사용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엑셀 같은 거 이용하는 데도 있으니까 뭐 엑셀이나 아니면은 그 외 프로그램 뭐 C++ 아니면 뭐 파이썬 이런 걸 지원하는 아마 증권사도 국내 증권사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주문을 자동으로 나가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좀 발전된 버전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직접 HTS를 만들어 쓰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직접 만든다. 네, 그 글로벌리 좀 통용되는 그 좀 고급 HTS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트레이딩 테크놀로지, 뭐 트레이딩 스크린 뭐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제공하는 HTS를 사용하는 거죠.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그런 걸 개발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능이나 이런 게 굉장히 파워풀하고 조건을 이렇게 뭐 해놓는다. 예를 들어서 뭐 TSMC가 갈 때 몇 퍼센트 이상 오를 때 삼성전자를 볼륨의 몇 %로 따라 사라. 이런 거 다 세팅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글로벌로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시바이오가 떨어지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을 뭐 공매도를 쳐라. 이렇게 세팅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뭐 일본 뭐 엔화가 강세일 때 일본 주식을 공매도하고 한국 주식을 사라. 뭐 이렇게 그런 조건 같은 거를 막 그 커스터마이징해서 넣을 수가 있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알고리즘이라는 게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하는 거를 다 계획을 미리 짜놓고 있다가 그렇죠. 뭔가 나오면 자동으로 거래가 되도록 매매가 되도록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은 알고리즘을 넣어가지고 그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슨 뭐 거대한 기계에서 이렇게 네. 뭔가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서버만 해도 막 수십 대씩 이렇게 네, 관리를 하고 그걸 또 그 글로벌 GUN이라 그래서 글로벌 에어리어 네트워크라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을 한다 그러면 한국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토가 강하면 어느 나라 오토를 사야 되냐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난 리스크 뉴트럴이다. 네. 그러면 강한 오토를 사고 약한 오토를 공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뭐가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왔을 때 이거는 확실히 여행업종이랑 뭐 항공업종은 박살난다. 근데 생각해 보면 물류는 괜찮을 것 같네요. 사람은 이동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LLC 같은 경우는 주가 하락폭이 막 70% 이래도 풀 서비스 캐리어는 50%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풀 서비스 롱 들어가고 LLC 숏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장이 박살 났는데 나는 20% 먹었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못 움직이지만 화물을 움직일 거니까 네. 그런 컨셉으로 롱숏을 잡을 수 있다. 그렇죠. 네, 이걸 뭐 제가 개념이고. 봤다는 건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글로벌리 통용되는 그러니까 롱숏을 만약에 하는 헤지 펀드들은 네. 근데 그런 게 또 알고리즘으로 다 이렇게 되나 봐요. 이게 뭔가 그 뉴스가 나왔을 때 그런 느낌이 나올 수 있도록. 그거를 아마 그 정도까지 알고리즘으로 해놓은 글로벌 헤지 펀드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연어 처리도 요즘엔 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최소한 그런 결정을 가지고 예를 들어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파는데 이거 그럼 주문 동시에 내야 되고 막 복잡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그냥 알고로 태워놓는 거죠. 스프레드 트레이더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스프레더가 얼마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까지 주문을 내라라고 딱 입력을 해주면 글로벌리 어느 시장, 어느 나라, 어느 국가에 그 모 주식은 팔고 모 주식은 사고 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라는 걸 미리 적어놓고 네. 내가 굳이 보지 않더라도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죠. 이런 개념인 그러니까 거죠.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오토메이션이 다 돼 있다고 보면 되고, 근데 이제 어떠한 재료가 이렇게 딱 도달했을 때 그게 이게 기업의 어떤 가치를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기계가 결정해서 사고 파는 것까지는 저는 보진 못했는데 아마 하고 있는 데가 있을 펀드들도 거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자연어 처리 관련해서 그냥 STP라 그래서 스트레이트 트루 프로세싱이라 그래서 바로 넣어준다. 그거를 쏟아 파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거를 그 서비스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도 이제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자동으로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나가게.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이게 보면은 이런 그 아마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뭐 글로벌 IB 뭐 이런 얘기 드는데 구체적으로 직접 일하셨던 분의 얘기를 그리고 또 나는 솔로까지 출연하셨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기서 뭐 춤추고 이렇게 노셨던 분이 뭐 저게 진짜 아는 건가 싶기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오늘 뭐 출연하셔가지고 나와서 얘기해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저 일단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네. 진짜 인연이라는 게 사람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또 될 수 있구나. 그 지난번에 출연하셨던 그 조상훈 네네네 그분도 되게 전문가신데 또 이호성님 앞에서 제가 또 아는 체 이렇게 하니까 좀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아닙니다. 네네네. 다음에 또 한국에 이제 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들어오신 거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 제가 싱가포르에서 2020년 6월 정도에 시작한 채널인데 그때 이제 제가 시작할 때랑 비슷하게 시작했었네. 네. 근데 너무나 뭐라 그럴까 외롭다고 해야 될까? 네, 아무도 만나지 그러니까 회사를 가는 거 빼고는 어디 방문이 안 됐어요. 거의 한 3개월 동안은 친구도 만날 수가 없고 심지어 같은 주소를 두고 있지 않으면 만약에 남녀 커플이 손을 잡고 가는 거를 보고 경찰이 쟤네 같이 형제가 아닌 것 같다 이러면 그 신분증 내놔라 이래가지고 그 벌금 굉장히 세거든요. 그런 단속되는 현장도 봤었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계속 혼자 있었어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막 재택근무를 싱가포르 정부에서 거의 90% 전체 인력의 뭐 90%, 95%까지 의무화를 했었는데도 저는 난 절대 회사를 출근하겠다. 집에서 일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때 한국말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말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유튜브를 하셨구나. 네, 아무 말 대잔치 막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 보다가 내가 그래도 아는 것도 좀 있으니까 주식 컨텐츠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조금씩 되게 약간 레이지하게 게으르게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열심히 해봐야 한국에 되지 오셔서 않을까. 좀 이렇게 네. 좀 새로 시작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조금 더 네.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워낙 또 이게 선물 옵션이나 이쪽에 트레이딩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시장의 뭐 방향성이나 혹은 뭐 이런 시장을 보는 그런 것과 관련된 컨텐츠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런 그런 거를 것보다는, 네, 아니 세계 기라성 같은 헤지펀드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아니, 진짜로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뭐 어. 10회가 잘 나올 것 같아서 막 베팅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 그냥 주로 이제 딥 밸류를 보고 그러니까 어. 딥 밸류라는 건 이 기업의 그 가치가 어디까지 떨어지면은 이거는 진짜 이건 내년에 너무 싸다. 경제가 망해도 싸다. 아니면은 이 나라가 그 인덱스를 전체로 봤을 때 너무 싼 것 같다. 아니면 너무 올란 것 같다. 이 정도는 판단하는데 경제 지표가 잘 나오고 지금 뭐 갑자기 뭐 어떠한 뭐 이벤트 때문에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런 거는 몰라요. 이 친구들도 모르니까 항상 불안해하고 이거 그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쓰고 근데 리스크 관리가 정말 타이트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 세계에서 뭐 1등부터 10등까지 가는 헤지 펀드들은 계속 살아남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뭐 20년, 30년 된 헤지 펀드들이 왜 살아남냐 하면 리스크 관리가 정말 철저해요. 아무리 그 세계 넘버원, 넘버2 헤지 펀드라도 정말 잘 나가는 트레이더, 포트폴리오 매니저, 펀드 매니저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 더 하고 싶어. 내 정말 더 싣고 싶어. 그래도 리스크에서 안 돼. 그럼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공경에 빠지는 거는 자기가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때 공경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주식을 좋아 보여서 샀는데 빠지면 빠질수록 팔기가 어렵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시스템으로 잘라줘야죠. 리스크 관리. 야, 너 안 돼. 너 틀렸잖아. 너 네네. 그만해.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어느 정도 한도를 두고 한도를 더 이상은 더 이상 배팅 못하도록 네.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맞습니다. 사람이야 뭐, 야, 이거 더 사면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네.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네. 그거를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으로 딱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 얘기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채널에서도 하실 거고, 그렇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는 솔로의 영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